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4차 공판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원이 다음 재판도 지하주차장 이용 불허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엔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연루된 2명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앞선 2명에 또 한 번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관련 소식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이야기입니다. 법원이 지상 출입 방침을 또다시 유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다음 주에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정으로 출석을 하게 됐는데 특히나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경호처가 지하 출입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법원이 지하가 아닌 지상 출입을 유지하는 거 당연한 수준이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일단 1, 2차 공판 때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한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예외적인 결정인데, 예. 그래서 법원이 왜 이런 예외적인 결정을 했는지를 좀 짚어보면요. 예. 일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인 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무엇보다 안전을 위했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앙지법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100여 개가 넘는 재판이 열리거든요. 정말 수많은 이 민원인들이 사실은 법원에 출입을 하는데 예. 이 내란죄 첫 공판이다 보니까 사실 취재진이나 지지자들이나 많이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례적으로 이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을 했던 거고요. 예. 이제는 3차 공판부터는 사실상 1, 2차 공판 때보다 취재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회적인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비교적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위험성이 줄어든 만큼 법원은 원칙대로 돌아가자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윤 전 대통령 경호처도 지하 출입을 요청하지 않은 것, 포토라인에서는 부담감 이런 것도 이게 있었는데 어쨌든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는 법원의 기조가 바뀌지 않을 거다 예상을 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법원의 결정이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거고요. 예전처럼 예외적으로 돌아가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 제기라든지 신청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다음 주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지상 출입을 하게 되면 포토라인도 지나가게 될 텐데 지난 출석 때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그대로 그냥 지나갔잖아요. 이번 출석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일까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봤을 때 그 사이에 어떤 입장 변화를 일으킬 만한 사정 변경이 있는가를 한번 물어봤을 때는 사실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탄핵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형사 재판의 공판에서도 이 무죄의 취지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입장 변화가 없는데 포토라인에서 어떤 언급을 하는 정도의 태도를 변화를 시킬 만한 사정 변경은 없다라고 보이고요. 예. 근데 다만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 지금 국힘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논의라든지 아니면 네. 윤 전 대통령과의 선긋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럼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를 위해서라도 계엄 사태에 대한 어떤 유감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할 가능성이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간단한 언급 정도는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보죠. 오늘 오전에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2번째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당시 이제 취재진을 폭행하고 철제 울타리를 넘었던 피고인 4명 중에 2명에게 실형 선고가 된 건데 법원의 실형 선고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단 이들이 저지른 죄를 보면요,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이게 무겁다라는 게 단순히 법정형이 높은 죄를 저질렀다라는 게 뿐만 아니라 예. 이들이 저지른 이 침해한 법익을 보면 자신과 다른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는 이유로 언론인을 폭행을 했잖아요. 이거는 달리 말하면 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를 한 거고요. 그런 거네요. 또 법원에 침입을 한 거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온다라고 해서 사법부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법치주의에 대해서 침해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봤을 때도 이 죄는 굉장히 무겁게 처벌을 해야 된다. 엄단이 필요하다라고 본 것 같고 오늘 재판부도 선고를 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단순히 특정 언론사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증오와 폭력의 대상이 되면 이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다. 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거다. 이 부분을 일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 법원에서 이 무거운 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게 반면 경찰을 폭행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처벌 수위를 한 핵심, 방금 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 그런 것을 더 중대하게 본 걸까요? 네, 일단 저지른 행위가 조금 다릅니다. 저지른 행위가 다르다라는 거는 적용되는 법조도 다르고 예. 그로 인해서 침해되는 법익도 다른 건데 앞서 실형을 받은 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의 자유, 언론인을 폭행을 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를 했고 법원에 침입을 했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이다 이렇게 봤는데 네네. 오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 법원 내부에 침입하진 않았습니다. 이 앞에서 시위와 집회를 하던 사람들인데 이 경찰들이 법원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를 오히려 이 부분을 방해한 혐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에게 이 폭행을 행사한 거는 사실상 뭐 사법부에 대한 침해라든지 언론의 자유 침해는 아니다라고 봤고요. 일단 법정형 자체도요. 상해죄 법정형 같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이 공무집행방해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법정형 자체도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틀 전에도 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해서 첫 선고가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 2명은 각각 1년 6개월이랑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오늘 선고된 피고인들이랑 그 첫 선고 때 피고인들 이 실형에서 차이가 난 이유는 뭘까요? 일단 지난 14일에 선고된 이 피고인들이 죄질이 더 좋지 않아요. 왜 어떤 의미냐면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뭐냐면 특수 공무집행방해, 특수 건조물 침입, 특수 공용 물건 손상죄인데요. 왜 여기에 특수라는 말이 붙냐면 똑같이 공무집행방해를 하거나 건조물 침입을 하더라도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행사를 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위험한 물건, 뭐 흉기를 소지하거나 했을 때는 특수가 붙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형이 가중되거든요. 선동을 했을 때도 특수가 붙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형이 가중되는 게 2분의 1까지 가중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선고할 수 있는 기본형 자체가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그 실형 선고한 것은 시작일 뿐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재 90여 명의 재판을 받고 있고 지난 그 14일과 오늘 선고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혐의를 좀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실형 선고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혐의를 뭐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은 사람들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날 서부지법 사태에 연루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선고된 사람이 4명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90여 명이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예. 또 남은 60여 명이 지금 수사를 아직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처럼 오늘 선고 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처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남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 같은 경우는 무죄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잘못이 없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부가 받아들이기에는 반성의 정의 없다, 개전의 정의 없다라고 해서 이 양형 자체를 무겁게 볼 수밖에 없고요. 뭐 물론 전과 관계라든지 뭐 정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하겠지만 일단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재판부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죄질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고할 수 있는 이 선고 형 안에서 최고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피고인들의 선고도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경찰이 축구대표 주장인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이들에 대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구속을 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일단 주거 부정, 그리고 증거 인멸, 그리고 도주 우려인데 네. 일단 거주지에서 이들을 체포했다라고 하니까 주거 부정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손흥민 선수에게 공갈을 하면서 사용했던 게 초음파 사진이라고 하는데 네. 이 초음파 사진이 지금 조작될 가능성도 지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초음파 사진을 뭐 조작하는 과정이 담긴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주변에 조력자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들과 말맞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포 직후에 압수수색까지 좀 진행이 됐잖아요. 혐의 입증을 위한 어떤 구체적 정황이 있던 걸까요? 네, 아마 이 공갈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했던 이런 초음파 사진 같은 게 있고요. 또 그리고 연락을 주고받거나 하는 이런 휴대전화 기록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쟁점 중에 하나는 지금 2명이 체포가 되었는데 이들이 만약에 이 공갈 행위에 대해서 공모를 했는지 이 부분도 하나의 큰 쟁점입니다. 왜냐하면 공모를 했다라고 하면 일반 공갈죄가 아니라 이 폭처법상 공동 공갈이
되어서 형이 가중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연락이 있는지, 이들이 서로 이런 범죄를 계획한 정황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개별적으로 한 것인지 또 공동으로 한 것인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통 보니까 이제 그 공갈 혐의 사건에서도 이 주거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건지 어떤 판단 기준이 적용된 거예요? 뭐 공갈죄라고 해서 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갈죄라고 해서 반드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사실은 좀 아니고요. 그 기준은 아니군요. 네, 공갈죄 자체도 여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이례적인 거는 이 고소장을 접수한 게 지난 7일인데 예.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사실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거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속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빠르다는 거죠? 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사이에 공모했던 정황들이 만약에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좀 포착을 한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불구속 2명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진행을 했을 때 서로 말맞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수 이런 있겠죠. 부분은 사실을 사전에 타산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일단 손흥민 선수가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된 20대 여성과 교제를 한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지난해 이 여성이 임신을 했다면서 금품을 요구해서 3억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각서도 작성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 각서는 그러면은 법적으로 좀 효력이 있는 건가요? 이 각서도 돈을 지급을 하고 돈을 받는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맞는데 다만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이려면 기본적인 전제가 양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 정상적인 의사에 합치해서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되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체결해야 되는 말씀인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임신한 사실이 없는데도 임신했다라고 해서 허위 사실을 알려줘서 이 손흥민 선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3억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런 약정서를 썼다라고 하면 예. 사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민법상으로 이 사기로 인한 이 법률 행위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각서를 작성하고 내가 3억 원 준 거에 대해서 취소를 하고 오히려 3억 원을 반환을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군요. 손흥민 선수 측이 허위 주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말씀하셨던 초음파 사진의 진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밝혀져야 할 것이고 어떻게 좀 진행이 되겠습니까? 일단 두 가지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런 초음파 사진이 만약에 조작이 됐다라고 하면 예. 이 여성이 혼자 이런 조작을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 주변에 조력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있는지 이 부분을 추가 수사를 할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초음파 사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음파 사진이 거짓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공갈을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해서 사기를 저지른 것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사실이 없는 임신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임신한 것처럼 사람에게 그 기망을 해서 돈을 뜯어낸 것이기 때문에 공갈 외에 사기죄도 성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경찰에서는 이 초음파 사진의 진위 자체도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조사가 더 이루어지게 되면 그 소식도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량이 2년 6개월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2년 6개월 실형을 살게 된 거잖아요. 상고를 포기한 배경은 뭘까요? 일단 상고를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합니다라는 이유로는 상고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상고심을 해서 상고를 하기 위해서는 뭐 원심의 판단이 뭐 법리 오해가 있거나 법을 위반했거나 하는 이런 법적인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단순히 너무 형이 무겁습니다라는 이유로 사실은 상고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심 판결에 있어서 뭔가 법률 위반이 있다라는 거를 사실은 이 김호중 씨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상고를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1심 재판에서는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부인을 하다가 항소심 선고에 이르러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재판부가 이 부분 때문에라도 이 무겁게 형을 선고를 한 것 같고 국민적 여론도 사실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제는 상고를 포기해서 자숙하고 이런 본인의 잘못을 받아들인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변호인들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1, 2심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외에 반성문도 많이 썼었고 하니까 어쨌든 형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려고 할 텐데 지금 김호중 씨의 상황은 뭐 상고 간다 한들 답이 안 나온 상황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고심은 단순히 너무 형이 무겁습니다. 이걸 줄여주세요라는 이유로 상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심 판단에 법령의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원심 판단에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상고를 하더라도 사실은 가능성이 없고요. 근데 다만 이러한 법적인 판단을 했음에도 상고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은 좀 현실적인 이유인데 네, 상고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확정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확정되지 않은 이 수감자들 같은 경우는 구치소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상고 이게 확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교도소에 있거든요. 근데 이 미결 구금자, 그러니까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구금자에 대한 처우와 실제로 형이 확정된 교도소에 있는 구금자의 처우는 조금 달라요. 완전 달라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상고심을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나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지만 형이 확정되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차피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상고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김호중 측에서 고려를 했지만 그래도 네. 국민적 여론이라든지 반성하는 그렇군요.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판단하에 이 상고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이 내용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황당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경찰 범죄 신고 번호 112에 1년 동안 무려 3만 번 이상 장난 전화를 한 60대 3만 여성이 번이요? 체포가 예. 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이게 하루로 환산하면요. 1일 90여 회라고 하거든요. 하루 90일. 네, 그러니까 환산하면 빼먹지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이런 장난 전화를 한 건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112에 전화를 해서 혼잣말을 하거나 아니면 욕설을 하거나 하고요. 실제로 경찰이 출동한 이력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에 대해서 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거짓말을 쳐서 이 공무의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이 여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그렇군요. 참 진짜 그 믿기 어려운 숫자인데 그동안 이렇게 잦은 허위 신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재가 없었나 봐요. 어떤 거예요? 일단 이렇게 과정이? 장난 전화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경범죄처벌법상 장난 전화를 했을 때는 벌금 10만 원을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성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만 적용을 해서 벌금 처분만 내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해 7월부터는 112 기본법이라고 해서 이 112에다가 장난 전화를 해서 업무를 방해를 했을 때는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요. 네. 이번에 이 여성을 체포했던 이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인데 이러한 정도가 좀 지나쳐서 공무집행 자체를 방해했다라고 봤을 때는 이 네.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을 해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 예. 이 여성은 지금까지는 경범죄처벌법만 적용이 되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형사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이 되어서 재판에 넘겨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3만 번 이상 한 경우니까 장난 전화가 이제 경범죄 적용만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징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큼 형량을 매길 수 있는 거예요? 처벌 시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안에서 사실은 선고형이 정해지는데 선고형을 정할 때 재판부 같은 경우는 범죄 횟수라든지 이런 범죄 정도를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단순히 일회성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법정형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 이 여성 같은 경우 죄질이 너무 안 좋잖아요. 횟수가 너무 많잖아요. 네, 3만여 번 하루에 90번 이상 장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요. 법정형 안에서 최고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반적인 사람이 이렇게 1년 동안 3만 번 장난 전화를 하기가 참 맞아요. 쉽지가 않은데 조사가 좀 더 이루어져야겠지만 경찰이 치매나 정신질환에 의한 행동으로 추정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정신질환 등이 문제라면 처벌에는 좀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실제로 이 여성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의문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뭐 분명히 이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 여성에 대한 정신 감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네. 정신 감정을 통해서 만약에 뭐 고도의 치매라든지 아니면 고도의 정신 질환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심신미약이 적용되어서 감경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물론 단순히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심신미약에 적용되진 않지만 본인의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자체에 대한 변별력이 없거나 그러니까요. 아니면 이런 조절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심신미약이 적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이런 의도성에 대해서 목적성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 인지가 잘 되지 않는 이런 행위들. 하지만 이렇게 반복된다면 112에서 받는 이 전화를 받는 분들 굉장히 고통일 거고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그러면 해당 번호를 차단하거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야기가 나오곤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만에 하나 바꿔서 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만에 그런 하나 게 있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장난 위급한 전화를 하던 경우일 사람이 수도 정말 있잖아요. 위급한 경우가 그럴 수도 발생할 있죠. 수도 있기 어, 때문에 공공기관 입장에서 112 입장에서 함부로 이걸 차단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거나 하는 건 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엄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엄단까지 이뤄지는 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현장 네.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